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2020년 6월 30일 날 실시됐던 기출문제 40이래요. 5번 문제 법인세 관리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에서 다운받았던 40일의 기출문제를 제가 실행시켜서 우선 프로그램을 우선 열은 다음에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운받은 거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겠죠. 설치하고요. 예, 하시고요. 설치.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나타났죠. 자, 수험번호는 지금 41이기 때문에 B41. 그 다음에 일자 8개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하얀솔 엔터 치고요. A형으로 제가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감독관 번호는 ON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준비가 됐죠? 자, 법인세 관련돼서 TET 1급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백데이터 회사가 두 군데가 주어진다 했죠. 우리 지금 법인세를 할 것이니까요. 회사 코드 중에서 여기 오일 산업 거를 선택해서 법인세 관리에 대한 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회사 위에 오일 산업이라고 변경됐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시험에 관련된 거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41의 기출문제 법인세 관리 문제 5번에 해당되는 거, 배점이 무려 35점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법인세 관리를 모르시면은 물론 다 알라는 건 아니지만 다 알면 더 좋고요. 여기 TET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관리가 최소한 3개는 맞추셔야지 합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41회에서 기출문제 무엇이 나왔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조정후 수입 금액 명세서, 두 번째는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금 조정 명세서, 세 번째는 접대비, 네 번째는 선급비용, 다섯 번째는 가산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오는 항목, 우리 조정 명세서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 18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1회 때, 지난번 40회는 코로나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조정후 수입 금액 명세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 우선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표준과,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금액 계속이기라고 있죠. 수익금액. 부가가치세에서는 회사의 매출액을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고 부르는데,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표준이라고 부르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또 수익금액이라고 부른답니다. 얘 다 같은 말들이긴 한데,
지금 이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법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과 지금 법인세법에서 지금 수익금액으로 잡는 금액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갖다가 비교하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는요, 세무조정사항은 없어요.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즉 법인세 신고, 즉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만 조정해주고 확인하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 이 항목과 밑에 1, 2, 3, 4번 주어진 항목들을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여기 작성해서요, 순서대로 그 차들만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직접 입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관련된 것들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화면에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여기 나와 있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을 하고 나와 있죠?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자료들은 우리가 결산서상 전년도 단기에 벌써 결산이 된 금액들을 일단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한번 보죠.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주어진 항목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조업에서 불러온 코드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여기 해당되는 지금부터는 화면에서요, 여기 첫 번째 거 수익금액에 대한 상세네요. 요것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품 매출 이거 입력할 때는 일일이 다 입력하느냐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여기 기준 코드만 입력하시게 되면 일단 요 왼쪽에 있는 항목 분치가 알아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내려놓고 수익금액 여기 항목이 있어요. 코드 번호가 몇 번으로 주어져 있냐면 상품 매출 나와 있으려나? 수익금액 조합에 상품 매출 확인 눌러놓고 코드 번호는요,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514990 예, 이렇게 입력하면 윗쪽으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거 임대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료 수입 코드 번호는 701300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은 여기 수익금액 여기서 임대료 수입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예, 일단 다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금액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모르면 순간적으로 참 애먹는 화면 내용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여기 과세분 중에서 중요한 건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제품 매출액 중에서 라고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처럼 상품 매출액 중에서 해외 수출분, 즉 영세율이라는 뜻이죠. 해외 수출분을 갖다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제품 매출액 중에서 해외 수출분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처럼 상품 매출에 대해서 여기 해외 수출분 있다고 이 금액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금액은 이 금액은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부가세 신고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영세율 금액이 얼마라고 미리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뭐 우리는 상품 매출 중에서 즉 이 금액 중에서 여기 수입 상품 수출, 즉 이 금액에 수출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얘가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별거 아닌데 조금 헷갈려요. 헷갈릴 건 없죠.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국내 생산품 중에서요, 계산기로 밑에 있는 금액 1억 1200을 빼주시고 나머지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368000에서요 112
000 빼게 되면 2억 5,600이네요. 여기에다가 2억 5,600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2억 5,600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수입상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세율 입력할 금액이 뜨게 되는데, 얘를 그냥 스페이스바로 지워주시면 차액분이 수출금액으로 이렇게 싹 옮겨가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 한번 익혀놓지 않으시면 이걸 자료 입력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게 되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좀 연습해서 이런 식으로 영세를 반영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좀 기능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여하튼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좀 빠져있느냐,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떴을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상품 여기 제가 그냥 새로 불러오기 했더니 이 금액이 왔는데, 아까 여기 수익 금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수익 금액을 조회 보니까 제품 매출은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었죠? 21억이 아니라 제품 매출은, 얘는 지금 전체가 다 합쳐진 금액, 여기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금액인데, 우리는 이를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그다음에 임대료 수익 세 가지로 나눠서 뽑아주고 있죠. 분리해주고 있으니까, 구분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겠죠. 예,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제가 아까 한꺼번에 불러오고 그냥 끝났네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수익금액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 수익금액 전체 금액하고 하나씩 나눈 금액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자료에 입력하는 거 나누어서 코드 비율 번호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입력이 돼서 합계 금액이 이렇게 딱 일치하면 돼요. 이렇게만 맞춰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인데, 지금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가세 과세표준 합계금액 이 금액하고, 지금 우리가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으로 계산한 금액 이 금액하고 차이가 이만큼이 난대요. 409만 490원이 차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 내역을 여기다가 왜 차이 나는지 표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거기 수익금액 차이 내역도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익금액 차이 내역을 일괄 작성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부가가치세와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에서 차이 나는 금액을 해당되는 항목에다가 입력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 차액은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부가세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에 없으면 증가하는 금액으로, 법인세에 있으면 차감하는 금액으로 그 차액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요, 예, 첫 코드 23번에 보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또 보면 헷갈리겠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여기 개인적 공급 100만원 차이가 있고요. 법인세의 수익금액과 그다음에 간주임대료 94,490원, 그다음에 고정자산 매각 300만원, 세 가지가 합쳐져서 400만원 정도가 차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항목들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여기 과세표준에 다 포함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나 이 금액들은 법인세법에는 없단 말이죠. 지금 이 항목들은요, 예, 법인세법에는 수익금액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맞춰서 부가세법의 과세표준 차이나는 금액을 플러스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플러스로 입력해 주게 되면 개인적 공급란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간주임대료에다가 9만원 49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이라 그랬죠. 고정자산 매각은 25번, 유용자산 및 유용자산
얘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합쳐서 우리 고정자산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차이나는 금액 300만원. 지금은 부가세법에는 있지만, 그래서 과세표준에 잡혔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금액을 보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났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이나는 금액 다 그대로 입력했죠. 결과론적으로 여기 금액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다시 개인적 공급 100만원, 간주임대료 9490원, 이용료 선매가액 300만원, 이렇게 하시고 선택 누르시기를. 여기 반영됐죠? 그리고 여기 차액 409만 490원과 차액에 대한 내역들 정리 밑에서 딱 맞아 떨어졌죠. 예. 여기 첫 번째 문제였던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익금액을 대조해와서 차이있는 금액을 보여주는 그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래서 차익만 조정하는 문제로 첫 번째 문제가 일단락이 됐답니다. 이 부분 저장을 눌러주시면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처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예반전 7점짜리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재무회 계습이 어떤 형들인지라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대손 충당금 그러면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세무조정을 하시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을 할 때는 순서대로 크게 세 파트에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먼저 크게 한번 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은요, 보통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손 추정을 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대손 충당금에서는 전기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기에 사용하다 남은 금액, 그러면 우리 단기에는 기초 금액이 되겠죠. 기초 대손 충당금을 의미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넘어왔던 거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무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세무조정은 대부분 송금 산입의 항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처분을 하게 되면 유보, 감소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단기 거요. 단기 거에서는 대부분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한도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되고, 소득처분은 주로 유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거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도 초과액이요.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유보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정기, 그 다음에 단기, 한도 초과액, 기본적인 틀로 대손 충당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먼저 기억을 해놓고서는 다음 설명을 들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전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에 전기자료 2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기자료 2개는 요건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전기가요, 송금 산입을 2개 다 시켜줄 거예요. 물론 요건이 만족돼야 되겠지만요, 송금 산입을 하고 유보 감소로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여기 단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단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요, 여기 자료에 의해서요, 대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고, 단기에 벌어진 일을 갖다가 이렇게 2개를 줘요. 이게 단기에 벌어진 일인데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단기에 벌어진 여기 8월 20일 외상매출금 500만원 법원의 회생 인가를 결정을 해서 회수 불능 확정된 바로 이 500만원에 대한 세무조정이 생긴다는 얘기죠. 500만원 요거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26일날 바드러움에 대해서도 100만원 9월 26일 발생한 부도라고 나와있죠. 지금 부도는 2건이 났는데 하나는 확정된 건이고, 즉 대손 처리에도 세무조정상 없는 항목이에요. 얘는 법원의 여기 대손 사유가 명백히 끝났으니까. 근데 문제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은요, 얘예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는 지금 부도가 발생했긴 했으나 부도 발생 후 대손 사유가 되려면 6개월 경과가 돼야 되는데 6개월 경과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개정을 일단 차후에 조회해보면 회사에서는 이 바드러움에 대해서 지금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서 대손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대손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대손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 대손 부인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직 경과 안 됐는데 여기 대손 처리를 했으니 얘는 송금불산이 해놓고 유보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에 세무조정해야 될 것상 뭐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하튼 그 금액들 우선 대손 처리할 것이고요. 아니 세무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된 거 이렇게 조정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 금액들을 반영하고 나면은 한도 초과액 계산이 나올 거예요. 한도 초과액 계산도 이렇게 3가지가 보편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전반적인 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1은 자료 1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인액 작년도에 대손이 났는데 부인당했대요. 조건이 지금 여기서 보는 바드러움처럼 뭔가 그 대손 사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부인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0년 2월 3일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완성이 됐으니까 얘는 이제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니 당연히 얘는 송금 산입해줘 놓고 얘는 소득처분은 유고, 감소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요. 자료 2는 단기에 발생한 대손 내역이며 여기 말하는 거죠. 그 이외에 발생은 대손 발생 없다 그랬으니까 2개에 대해서 단기에 발생한 자료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회사는 매출채권의 대손만,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그 다음에 바드러움에 대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으면서요. 그 이외 그 채권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대손 실적률은 100분의 1이다. 이 자료는 왜 줬을까?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거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감점 항목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여하튼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사항은 기장된 데이터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문제 풀 때요. 평가 문제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그 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평가 문제에서 1번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세무조정하시오 되어 있죠. 얘 2개 세무조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기 거요.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전년도 거는 바로 송금 산입을 시켜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계 프로그램 보지 않고서도 2가지는 먼저 세무조정을 해놓고 가야지 돼요. 얘는 다시 말하면 대손충당금 정기 거죠. 정기분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또는 뭐라고 부를까? 정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이라고 부를까? 그 등등 용어는 그대로 보면 쓰면 될 테니까요.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요. 눌러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 작성하기 전에요. 학계에 등록해서 소득처분 두 가지를 먼저 하겠다고 그랬었죠. 왜 안 나오냐? 여기 지금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등록표를 눌렀더니 나타나질 않네요. 그럼 일단 여기 문제에서 그 두 가지 먼저 있다가 여기 세무조정사항에다가 반영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자료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대손금 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대손금 조정은 이제는 아까 정기 거는 좀 이따가 하면 될 것이고요. 단기 거예요. 단기 거 자료에서 대손금 지금 발생한 게 두 건이 있었죠. 대손금 발생한 거 날짜는 8월 20일 날짜 하나 있었죠. 얘가 지금 바로 단기 거예요. 단기 거를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날짜는 8월 20일. 계정 과목은 지금 외상매출금이었고요. 채권데요.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대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대손 사유는요, 법원의 회생 결정으로 대손 사유 금액은 500만원이라고 썼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얘예요. 대손금을 갖다가 지금 회사에서는 대손 충당금으로 떨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선 여기 원장 조회에서 날짜를 8월 20일 걸 조회를 해볼게요. 08월 20일 그 다음에 08월 20일 계정 코드는 여기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으니까요. 외상매출금을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경포 나일론에 대해서 법원 회생인가 회수불능 결정이라서 조회된 이 금액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500만원 지금 사용을 했죠. 대손 충당금은 충분히 있었다는 뜻이네요. 외상매출금을 다 지금 감소시켰어요.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재무에게 결산할 때 사용했는데, 이 대손 충당금 어떨 때는 대손 충당금과 대손 상각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갖다가 500만원 다 사용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서 대손 처리한 걸 인정하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하면 시인액에다가,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액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대손 처리가 된 항목을 갖다가 대손 사유가 회생인가라고 벌써 결정이 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인하기 때문에 500만원 전체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지금 옆에 대손 충당금 옆에는 단기 송금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기 송금계상이라는 뜻은 대손 상각비를 뜻하는 것이고, 만약에 외상매출금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충당금으로 20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했다면, 여기 300만원 여기는 2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대손 충당금에서 시인액으로만 다 처리하면 마무리가 끝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기 발생했던 자료가 뭐 있었나요? 9월 26일날 우리 바드러움에 대해서 지금 대손 발생했다 그랬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품,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니까 제품 매출 세금이 될 것이고요. 얘는 대손사유가 뭐였다고 봤느냐 했더니 대손사유가 부도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장 조회 9월 26일날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날짜는 9월 26일 계정 코드는 받으러만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회계 처리된 게 보이겠죠? 받으러옴조차 얘도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있어서 받으러옴 회수 불능된 채권을 그냥 대손충당금으로 다 사용을 했네요 벌써. 그러면 이 사용된 대손충당금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과 같은 내용으로 대손충당금에서 얘를 법인세법에서 시인할까요? 부인할까요? 조금 전에 6개월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얘는 인정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부인액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시부인 계산할 때 부인액 100만원 금액을 안 썼네요. 부도 나서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다 없어지죠. 예. 지금 단기에 벌어진 대손 처리에 관련된 사항이 바로 두 번째 거 얘였던 거예요. 얘는 여러분이 화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구분을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시라고요. 여기는 정기 거 입력하는 거, 얘는 좀 이따가 세무조정 할 거고요. 두 번째 자료는 단기에 벌어지는 자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입력해 드렸던 것처럼요. 또 화면에다가 입력해 있던 자료 이렇게 나왔죠. 자, 끝났어요. 두 번째는 뭘 해주려냐고 했냐면, 두 번째는 채권, 대손충당금의 채권이죠. 뭐 채권이라는 게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두 개 하라 그랬는데 우선 외상매출금 조회를 하시면 금액은 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개 문제들 영상 아무것도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받으러옴 중에서는 지금 채권의 잔액, 받으러옴 채권 잔액은 1억 6,670이었지만 100만원을 갖다가 얘는 받으러옴 채권을 대손을 처리해버렸었죠. 근데 얘는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을 100만원 처리했던 거 얘 말하는 거예요.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게만 처리해 주시게 되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설정이 끝난 거야. 내용 부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은 항목이 있긴 한데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서 이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지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 대한 여기 그죠? 초과, 한도 초과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력할 자료는 사실 여기 단기 계상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회사 계상액 중에서 두 개, 송금산입이죠. 그 다음에 입금산입 조정액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고요. 얘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회사에서 그 대손 충당금 계상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보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입금산입에서 기초 장부상 그 충당금 기초잔액은 얼마였는지, 충당금 부인액 누계액은 얼마인지, 이런 게 의미를 알아야지 입력을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대손 충당금은 여기다가 잠깐 써놓을게요. 이론 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대손 충당금은 보통 얘네들은 총액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대손 충당금을 조정할 때 총액법을 쓰는데, 이 총액법의 의미는 뭐냐면, 밑에 입금산입 전기에서 전기 기초 대손 충당금에서 써놔야겠다. 전기
대손 충당금 넘어온 거에서 당기에 발생한 대손금을 빼줘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잔액이 남겠죠.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입금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입금 선입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금으로 계산하고, 또는 당기에 설정되는 대손 충당금 있죠. 당기 설정 대손 충당금은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전액다 1%인 거야. 전액 단위는 송금으로, 송금으로 인정한, 송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전액 송금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송금 선입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서 나온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도 한번 입력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송금 당기 계산액이나 그 다음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자금, 다 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기초 당기에 발생한 거, 잔액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린 잔액을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잔액 조회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조회해야 될 잔액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잔액하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볼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증가분하고 기말 잔액,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충당금 잔액,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지금 어차피 매출채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대손 충당금 자리에 들어가야 될 항목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에 들어가야 될 항목은 기초잔액, 충당금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선 있는 자리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기 기초잔액, 충당금, 여기 외상매출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거 두 개 합치면 900만원이거든요. 900만원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얼마? 900만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 무계액은요, 충당금 부인 무계액은 전기에 발생했던 금액에서 240만원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겠죠? 제가 보는 법,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요거 나와 있는 금액들을 옆에다가 한번 놔두고 순서대로 해놓고 집어넣어 볼게요. 저는 보통 어떻게 얘를 짓게 하느냐면, 1번구는 저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고요, 111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랍니다. 일단 기초부터, 기초잔액이 얘는 얼마 있었느냐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00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기초잔액 100만원이 있었죠. 그래서 기초잔액 충당금만 여러분 나름대로 계산하면 되실 것 같고요. 충당금 합계금액은 그래서 900만원, 아이고, 뭐야, 다시 109 11, 그다음에 여기는 합계금액. 전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빠르고 편하더라고요. 메모를 갖다가 여기를 조회를 해서 써놓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조회를 다 해서 메모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는 800, 그리고 여기는 100, 그래서 합계금액은 900.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게 되면 증가, 감소가 있죠.
그래서 기초 중에서 감소한 금액,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감소한 금액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500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드럼에 대한 금액은 100만원 다 사용됐죠. 그래서 빠져나간 항목이 6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증가한 것도 있죠. 증가는 이번에 추가로 설정한 금액들이 되겠네요. 증가한 금액은 외상매출금인 경우에 대손충당금이 1900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저는 플러스라고 할게요. 올해 설정된 금액이니까 3800 이 금액이 될 거고, 대손충당금은 167만 7천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두 개 합쳐진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900 90만 800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잔액은요? 잔액은 여기가 얼마나 됩니까? 잔액은 2,222만 3,800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167만 7천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 최종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2,390만 800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왜 열심히 이렇게 썼냐고요?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여기 숫자 넣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던 여기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때는 총액법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여기 두 가지 먼저 구분을 합니다. 지금 총 합계금액을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금액 중에서요, 여기 기초 금액은 어디에 반영되느냐 하면, 기초는 이따가 여기다가 쓰시라고 그랬었죠. 입금부터 조정해요. 기초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충당금 부인 무계획은 이 화면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전기에 우리 충당금 부인당한 금액이 있었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서 전기에 충당금 부인된 게 240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 숫자를 계산할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240만원 어떻게 해요? 이따가 넣을 건데, 여기다가는 전기에 했던 거 이렇게 입력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00만원. 그래서 단기에 대손금 쓴 건 금액은 마이너스 600만원. 바로 요게 지금 나타나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충당을 해줘야 될 게 얘를 똘똘 지켜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갖다 차감하게 되면 300만원을 저기 회사에서 보충으로 설정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기 보충해 주는 금액은요, 이 300만원의 차이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뒤로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 3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죠. 기초에 900만원 있었고, 지금 대손충당금 사용한 금액은 600만원, 300만원 차이. 그래서 회사에서 단기에 설정한 금액이 지금 요 금액, 이 금액을 설정했는데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설정해서 기말 잔액은 2,390만 8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랍니다. 이 숫자를 어디다가 반영해 주냐고요? 예, 단기 설정 충당금 보충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 단기 계상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얘는 지금 단기에 우리가 설정한 금액들이죠. 자, 요거는 단기에 설정한 금액이니까 단기 설정한 금액, 얘는
단기 설정에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보충액 300만원은 여기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요. 같은 의미니까. 그러면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계산해 놓으셨다면 메모해 놓으시고, 제가 그 숫자를 하나씩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느냐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장부상 금액 900만원, 그 다음에 여긴 충당금 부인된 거 240만원, 단기 보충에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전기에 발생했던 대손 충당금 부인에 240만원, 기초에 전기에 바로 그냥 세무조정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금액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계상액은 아까 얼마나 나왔었죠? 2,010만 800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한도 초과액이 300만원이 나왔죠. 바로 얘가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금액이랍니다. 한도 초과액으로. 한도 초과액으로 계산해 주어야 될 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한도 초과액 입력했던 걸 요 숫자,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 세무조정할 금액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세무조정 해야지 되고요. 조금 전에 한도 초과액 계산이 나왔던 거 잠깐 보셨죠? 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세무조정 해줘야 되고, 얘 받으럼 얘도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을 해줘야 될 항목은 총 4가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 4가지하고 대손 실적률 한번 봐주세요. 대손 실적률은 어디에서 사용된 거냐면, 여기 화면에서 설정률 수정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설정률만 되어 있고 여기 클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 100분의 1 여기다가 클릭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클릭이 돼 있죠. 글쎄요, 이게 점수 채점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4가지에 대한 거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세무조정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기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전기에 대한 거 지금 우리가 입력해준다 그랬었잖아요. 전기에 대한 거, 그건 송금 산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에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해서 금액은 240만원 있었고, 얘는 유보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기 대손 났던 거죠. 대손금 부인에 1000만원이었었죠. 1000만원 이렇게 주고, 얘도 유보 감소. 얘가 전기에 해당되는 2가지를 바로 세무조정해 준 거랍니다. 제가 세무조정해 준 거요. 얘는 바로 얘예요. 2가지 금액.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무조정해 줘야 될 거, 얘요. 받으러 온 100만원, 얘 지금 송금 부인당했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 얘는 유보시켜야 되겠죠. 왜?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까 처리했던 거요. 반영한다면 세무조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는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서, 그 다음에 대송금 불산입하면서 받으럼 대손금 부인 됐죠? 부인에 이렇게 해갖고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유보된 거죠. 내년에는 요거래 지나가면 6개월이 지나면 얘도 송금 산입하고 유보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던 건 뭐 남았어요? 대손 충당금 4번째 거죠.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지금 한도 초과에 300만원 있었죠. 밑에 나와있네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해가지고 300만원 이렇게 반영하시고, 얘는 지금 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거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4가지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에서 나온 세무조정사항과 소득처분 내용들이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장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복귀 하시고 화면만 보이고서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요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는요, 반드시 원장 잔액 조회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표 이렇게 메모해 놓고서는 이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완성이 된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있고요.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접대비에 대한 거예요. 접대비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우선 전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접대비라고 하게 되면 접대비에서 기억할 거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접대비는 다 송금, 불산입 항목들이란 말이죠.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을 할 거고, 여기서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항목에서요, 소득 처분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로 나뉘어져요.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증빙을 여기 누락시킨 거, 증빙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요, 얘네들의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고 했었고요. 또는 대표자나 또 회사의 직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 개인 용도도 말할 필요 없이 얘는 대표자 상여나 또는 거기 배당 주주라면 그렇게 소득 처분이 될 것이고요. 접대비에서 소득 처분되는 것들, 세무조정되는 것들 주로 나오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 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소득 처분이 있어요. 얘는 기타, 사외, 유출.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죠. 한도 초과액에 대한 것도 기타, 사외, 유출, 이렇게 4가지로 세무조정이 된다는 정도를 틀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놓고서는 문제를 하나하나 보시면 된답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것들이요. 자, 그리고 세무조정에 대한 것 이해가 되셨으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시켜줘야 할 텐데, 자, 1번부터 한번 참고자료 읽어볼게요. 접대비 계정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첫 번째 문제는 기장된 자료에서 반영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주식회사 경기전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이래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법인은 우리 수익금액에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익금액에 그 거래가 있으니까 수익금액을 조정해주세요 하는 금액이어서 경기전자에 대해서 거래가 있었던 내역을 찾아서 수익금액에 그 금액만큼 다시 포함을 시키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광고비 중에서 광고 선전비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게 이만큼이 있다며요. 그럼 4번은요, 접대비 중에서 증빙 누락분, 그 다음에 접대비 중에서 대표이사 개인 사용,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따가 이 항목대로 송금물산에 세무조정해주고 소득 처분을 상여와 또는 여기 대표자 상여 또는 등등 해당되는 걸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증빙 누락분 접대비, 증빙 누락됐으면 이는 상여죠. 증빙 누락된 거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할 거고,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요것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면 되겠죠.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상 이원다. 결산상 접대비는 모두 만원 초과한다. 그렇게 됐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 접대비 법인세법에서 보는 접대비란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간략하게 정리만 해볼게요.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에서 접대비로 보는 것은 일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로 우선 크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얘가 특정인한테 갖다르면 처리를 해놓기를 갖다가 얘는 접대비로 처리를 했겠죠. 그 다음에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 다수로 갖다르면 기부금이라고 하죠. 특정 다수한테 나가는 것들은 보통 우리는 얘를 광고 선전비라고 불러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금액들을 우리는 여기 기부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접대비를 갖다가 이런 구분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광고 선전비인데 접대비 성격이 있다면 접대비로 계산할 것이고, 기부금인데도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접대비 성격이라면은 접대비로 계산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유형자산 취득하면서 그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 중에 접대비 성격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접대비를 계산한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기억들을 해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문제에서도 광고 선전비 중에서 접대비 성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접대비 세무 조정할 때 접대비에다가 포함시켜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조정명세서 작성하실 때 여기 평가 문제 순서대로 수익금액 명세서, 그 다음에 접대비 해당 금액,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세무조정
우리 순서대로 하나씩 완성을 시켜가면서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접대비해서 항목들을 갖다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가능하면 외워놓으시면 몇 번만 연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접대비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 열어가지고 순익 금액 명세서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세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나타난 금액 중에서 우선 접대비 앞에 있는 요 금액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블록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자,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그 회사가 어디였었지요? 여기 경기전자라고 있었죠. 경기전자에 대한 특수관계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원장조회를 해볼게요. 자, 금액은 다 하고 계정 코드는 매출이니까 108번이겠죠. 근데 연별 문자 여기서 조회는 모르겠네. 이걸로 말고요. 거래처를 알아야 되니까 거래처 원장을 조회할게요. 원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는 경기라고 했었죠.